저는 이제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 작년 주거 스쿨 때 이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뭐, 원래 이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 주인공이 되라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자기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다 주인이다 라는 의미의 주거 중립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한 게 더 어렵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오늘의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서론 결론 빼면은 이제 크게 이제 택지 개발 방식의 이 간략한 역사, 그리고 문제와 교훈,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까 세 가지로 얘기가 되겠고요. 앞서 강의에서 이제 한국 택지 개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제 다뤄주시고 현황도 다뤄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좀 일제시대 때부터 한번 이걸 쭉 큰 흐름을 한번 조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교훈을 지금 현재 문제를 봉건적 단지 권력과 국토의 잔여와 비효율적인 수박형 국토, 그리고 대장동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어떤 바람직한 미래로 나갈까를 이제 좋은 국토와 계층 혼합, 용적률과 민주주의, 공공의 책임, 그리고 이제 포스트 포디스트 택지 정비를 위한 토지와 금융제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 할 때는 이제 한글 파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표나 이런 게 또 중요해서 그림보다는요. 예. 그래서 뭐 이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제 주택의 특징과 택지의 특징을 이제 한번 다시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택의 다른 재화랑 다른 특징은 뭐 내구재라는 거, 뭐 공사비가 처음에 많이 든다는 것도 있고, 필수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는 것도 있는데, 땅에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주택이 특별해지고요. 또 택지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들이 있는데, 다양한 토지들 중에 택지의 특징도 이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주택이랑의 관련성 때문에 국가 개입이 상당 정도로 용인이 되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택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택지도 주택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뭐 땅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는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말하는 택지는 이런 뭐 대지니 뭐 이런 차원의 뭐 대전 답 도로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다,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말하는 이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일부러 그래서 순환글로 바꿔봤습니다. 집터, 모든 집터는 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택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터 만들기 약사, 택지개발 촉진법이랑 무관하게 그냥 집터 만들기 약사를 보면은 이제 아예 정근대 시기에는 집은 품앗이로 지었을 것 같아요. 흥분의 집을 누가 지었을까 지금 뭐 연구된 논문은 없는데, 저도 한번 좀 더 추적해서 찾아보고 싶은데, 뭐 몇몇 제가 책 광고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 조선 시대와 경성, 뭐 일제 시대 때 이제 주택의 뭐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역사는 이제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미시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보니까 1905년에 뭐 조사에 의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전세가 뭐 광범위하게 퍼졌었다 그러는데, 전세는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던가. 자, 이제 1기는 그래서 1934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나왔을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962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이때서야 이제 주택법 도시계획법이 생겼죠. 그러니까 주택 도시 분야는 독립이 늦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정치적인 독립보다 한 15년 늦어졌던 거죠. 15년 이상. 3기는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의 신기인데, 이제 맹렬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대. 4기는 이제 본격적인 신속 대량 공급 체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고 딱 둘로 나눈다 그러면 저는 1980년부터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기는 신도시 건설, 6기, 그래도 7기가 지금 7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2015년부터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그게 7기가 시작됐구나라고 나중에 후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성공을 못하면 그냥 뭐 조그마한 실험들이 있다가 말았네 하고 계속 6기가 계속 되는 게 되겠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기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형 한옥이 생기고, 뭐 경성의 주택왕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지금 방식은 아니지만 뭔가
초기 자본주의적인 어떤 주택 개발 같은 게 있었고요. 2기는 이제 독립 이후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이제 우리나라 독자법으로 생겼지만 토지 방식은 계속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냥 거의 일본말로 된 거 한국말로 바꾸다시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꼭 식민지 유산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용도지구제는 사실 세계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토지 용도 지정 방식이고 뭐 꼭 우리가 뭐 독립적으로 근대화를 했어도 뭐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조선 시가지 계획령의 기본 틀이 여전히 이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독립은 보다 이 주택 도시의 독립이 좀 늦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비전에 따른 수행 체계를 딱 이렇게 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으니 우리나라 말로 이걸 다 바꿔서 좀 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수준이었고요. 어떤 하향식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기보다는 임기응변적 그냥 그때그때 문제 대응하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뭐 그냥 일단 급한 대로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만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77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한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의 이제 주택 정책을 평가한 건데요. 그냥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많이 짓겠다라는 거 외에 정책이 없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70년대에도 이제 수출 주도 경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하면서 이 돈을 그냥 그 산업 제조업에다가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건설업계로는 돈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돈이 들어와야 정책도 세울 텐데 그래서 뭐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그냥 소비자의 돈을 끌어다가 좀 주고 뭐 하는 그런 게 이제 3기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3기 글씨가 너무 빡빡한가요? 일단 봐주시면요. 이제 3기의 특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 250만 원 건설 계획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우 비상한 시기에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 이 정치적인 이 드라이브의 하위 수단으로 동원이 된 것이죠. 지금도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 유신이라는 와중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인구가 15년 동안 490만 명이 늘어났다는데 그걸 이제 손전목 그 교수님이 평균을 내봤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900명이 증가하려면 이제 이분은 동일하는 표현을 썼는데 주로 단독 주택에 익숙하셔서 그랬던 것 같고 224호의 주택이 버스 18대 뭐 이런 게 이제 매일매일 늘어나야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촌 향도의 시대였던 거죠. 그때는 뭐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지어야 되겠죠. 뭐 막 지어야 되는데 근데 토지 방식은 여전했다. 별로 새로운 게 안 났다. 근데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거의 단점으로 얘기되는 게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이익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수 토지자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돼서 위화감이 조성되더라. 공공이 또 관리할 수가 없다. 구획 정리한 다음에 다 이렇게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 공공의 손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 계획을 이렇게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기존의 토지 규모를 가진 거를 다시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니까 토지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큰 필지는 쪼개서 분할매가 크기도 하고 이제 토지주가 새로 토지를 배정받았는데 개발하지 않고 개발이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방치하기도 하니까 신속하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의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해외에도 잘 없는 아파트 지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2003년에 폐지됐는데 아직도 이제 옛날에 지정했던 거는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지도에 보시면요. 그리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구에도 있고 지방에도 조금 있는데 이제 광역시 몇 군데만 있고 주로 다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해버리면 땅을 조금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혼자서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이걸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보다는 좀 점잖은 심한 뭔가 뒤통수 치는 것 같은 뭐 지을 수 있으면 지어봐 뭐 이런 제도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이제 막 그 사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걸로도 이제 속도가 성에 안 차니까 이제 4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500만 호 건설 계획으로 지금의 뿌리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국가 보위 안보 무슨 회의인가 있죠. 그 국회 해산시키고 전두환 당시 장군이 만들었던 거기서
통과시켰어요. 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5일 만에 통과됐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은 19개 법령 32개 처분이 의제에서 처리되는 이 무시무시한 법이 당시 심의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다 출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랍니다. 그게 지금 40년 넘게 우리나라 이 퇴직 택지 이걸 지속하고 있고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모든 것도 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가지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어제 계약했어도 오늘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설마 그 정도까지 비인간적인 임대인은 없었겠지만 아무런 권리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1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징 짓는다면은 포디스트,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죠. 주택 토지 분야도 포디스트 체제가 이때 이제 본격 시작했다. 1980년대. 그다음에 이제 5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의 중간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1기 신도시 덕분에 최초로 목표를 달성한 주택 계획이 됐습니다. 200만호 계획은. 그 전에 이 500만호 계획이나 박정희 250만호 계획은 이제 달성은 못했는데 얘는 이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본격 등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9년에 개정돼서 계약기간이 이때 이제 2년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복지로서는 이때가 되게 아주 기점이 됩니다. 택지개발의 역사 말고 주거복지의 역사에서는 이제 1989 체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택지개발의 입장에서도 요거를 앞뒤로 전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들고 일기 신도시 지어대고 하면서 세입자 권리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민간 임대주택 너무 비싸고 하니까 공공임대주택 증량하고 이런 게 맞물려 돌아갔던 것 같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갑자기 임대주택 정책이 좀 후퇴를 했는데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다시 국민임대가 전국화되면서 떴고요. 이제 주택의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르지만 택토지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균형 발전 담론이 본격 등장한 게 이제 6기 노무현 정부 때부터가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그 도시재생 담론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쭉 6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꼭 이 대부분 이런 뭐 뉴스테이라던가 뭐 이거 뉴스테이는 이제 영리기업과의 민관 협력이고 사회주택은 이제 비영리 주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이죠. 그래서 임대주택법도 공공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쫙 갈라지고서 이원화되고. 근데도 기본적으로는 1980 체제의 그늘 아래 아직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꾸준히 확대됐으나 브랜드가 누더기화됐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도 다 결국은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공급되더라. 뭐 매입 임대 정책 같은 게 이제 택지개발 방식하고 좀 궤를 달리하는데 미약하고 사회주택의 등장은 시기의 서막인가 아직 6기인가 서막이라면 어떤 근거인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1기, 2기, 3기는 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대였고 3기 말에 이제 아파트 지구제가 살짝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지구제는 2003년에 끝났고 이제 택촉법 체제로 넘어간 게 4기부터인데 7기라고 아직 할 수 있을지 없이 모르겠는 2015년부터 제가 이제 주요 오늘의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뭐냐 그러면 포스트 포디스트 요거를 주장하고 싶은데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라 소규모 소량 다품종인 거죠. 그러니까 택지 개발 주택 개발도 소량 다품종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이 재건축 재개발도 소량 다품종으로 하고 순환식 재개발로 해야지 살아남지 더 이상 대규모로 하면은 안 된다. 더 이상 대규모로 하면은 당장 이제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전월세난이 생기잖아요. 음마아파트 단지가 4,000세, 400세대인데 거기가 한 번에 4,400세대가 집구하러 나오면은 주변 지역의 전월세난이 어마어마하겠죠. 처음 지을 때야 이제 농촌에서 다 몰려올 때니까 무조건 대량으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게 대량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보들도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발표하면서도 다 이제 이주 단지 얘기들을 하죠.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포스트 포디스트 방식으로 가는 거에 씨앗을 이제 사회주택이 좀 뿌리더라. 그거 그리고 포스트 포디스트도 그 소량 다품종도 소량 다품종이지만 이 하이브리드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공공 거, 뭐 건물은 이 민간 거 해서 지분이 나눠진 채로 하이브리드 된 거지만 리츠도 도입이 되죠. 리츠는 공공도 출자하고 이번에 대장동도 리츠 뭐 비슷한 거였지만 공공도 출자하고 민간도 출자해서 돈이 섞인 다음에
땅하고 건물을 분리는 안 하더라도 그걸 합쳐진 채로 이게 지분이 섞이는 거죠. 하이브리드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다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그 하이브리드의 시대에는 이걸 공기업에 했으니까 공공성이 있고 뭐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의 교훈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결과가 공공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의 공공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교훈을 어떻게 얻었냐 중요한 거는 뭐 구체 개별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뭘 수단으로 하든지 간에 민주주의와 책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포용성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에 쫓겨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스티브 잡스처럼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된 게 좀 맞고요. 자, 이제 문제와 교훈, 공권적 단지 권력과 국토의 잔여화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지구 제도 같은 걸 통해서 흩어져 있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도 안 되던 거를 그냥 막 모아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 택조법을 통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엄청나게 수용을 해가지고 단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입주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럼 이제 단지의 소유권은 단지의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지분의 소유권은 입주자들의 조합이 가져가게 된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봉건 영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봉건 영주냐? 봉건 영주는 자기의 봉토 안에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이 조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벌금 대납해주겠다 이런 거 뭐 아파트 관리회에서 올린 거 뭐 뉴스에 난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도로는 또 공공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 도로는 사유도로라서 뭐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택배사의 분쟁. 물론 이건 이제 뭐 택배사 쪽에서만 뭐 억울한 건 아니고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도 뭐 차가 안 다니는 식으로 개발해 놨는데 막 아이들 안전도 걱정된다고 하지만 이런 거가 보면은 이게 옛날 봉건 영주 같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우리 단지 안에 커뮤니티 시설 우리 주민만 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옆에 그 저층 주거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 못하는 상황에 저층 주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해요? 근데 이제 그럼 공공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공공은 아유 난 몰라라 이러면 아파트 단지로 구획될 수 있는 유리했던 어떤 땅에 살았던 사람들 혹은 그 아파트 단지를 산 사람들만 어떤 생활 SOC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아파트 지구제도 70년대 아파트 지구제도를 통해서 뭐 만들 때는 그때는 차량 보유대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의 이 사거리의 비중이라던가 도로 유리라던가 이런 게 이제 다른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널찍널찍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단지 내에 도로 내라고 서울시가 했더니 안 해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 도로시설 반대라던가 뭐 공공주택 얘기는 뭐 안 하셔도 워낙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런 신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거기 들어가서 몸테크라는 말도 나왔죠. 실거주 몇 년에서 이제 그걸 사면은 재테크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걸 원래 사진을 제가 찾다가 해상도 원래 좋았던 이것도 일단은 올렸는데 제가 찍은 건데요. 모 아파트 단지 그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니까 건설사들마다 다 달려와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달려와 줄을 서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이 뭐 어디가 있을까요? 화천대유도 이 정도 권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단지가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단지로 구획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이제 국토의 잔여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수박형 국토 얘기는 수도권 과밀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토 공간 구조는 포도송이 국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이제 어떤 적당한 크기의 것들이 이제 잘 연결되는 것. 근데 이제 하나만 커지는 게 이제 수박형 국토인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속철도역이 역 주변이 업무 시설이 아니라 주택단지로 된 거죠. 뭐 진주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전주에 가도 그렇고 뭐 나주 혁신도시 뭐 오송역도 좀 원래 생존신기로 안 가고 중간에 멀쩡하게 있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장동은 자체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르지만 택축법의 프레임인데요. 대장동의 경우는 이제 이거 뭐 제가 이거를 이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공이 50%에서 1주 더 추가로 가져서 이제 이 공공성을 가진 것이다. 이 박스 전체가 이제 공공사업자다라는 말하자면은 그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토지 수용하고 막 해서 개발했는데 누가 얼마를 가져갔냐, 뭐 말했냐, 잘했냐, 못했냐, 통리를 취했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왜 후순위로 뭐 하는 거에 더 추가로 못했냐 말이 많은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기부 체납을 많이 받겠다. 이거는요 공공이 심판만 할 때 얘기죠. 공공이 심판할 때 이제 나는 이제 네가 잘하는지 심판을 볼게. 근데 개발 이익이 너무 많네, 환수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 민간 협력 사업은 공공이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돈을 아까 50% 넣었지 않습니까? 50%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당을 하울링이 생기는데 괜찮나요? 네,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단가 하는 제 생각에 의문이 든 겁니다. 이번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뭐 심상정 그 국회의원이 당시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는데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를 잘했나 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 잘하면 그럼 민간 투자자랑 공공 투자자랑 다른 게 뭔가? 공공이 들어갔으면은 이 뭔가 민간하고는 다른 이 빗금, 공공이 심판만 할 때만은 다른 뭔가 이 빗금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발의 성격이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화살표가 이건 양방향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파란 빗금,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오히려 더 낼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거를 많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공공성 있는 개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빗금에 얘는 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있겠지만 탈탄소 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도 있겠고, 기왕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뭐 기왕 녹지를 이렇게 파괴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뭐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원래 시가지에는 있을 때는 들어가기 힘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좀 넣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길 안 건너고 이렇게 길이 다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들겠지만 뭔가 아무튼 그런 뭔가의 공공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구현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대장동을 보면, 제가 대장동을 볼 때 화가 나는 건 임대주택을 조금 못 지은 것도 또 화가 나고, 아무튼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를 많이 못했다라는 점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대장동이라는 도시가 공공이 투자한 데인데 그냥 민간이 지은 신도시랑 다른 점이 안 보인다는 게 제가 제일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택지 개발의 미래 부분인데요. 자, 이제 택지 개발의 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얻었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국토와 계층 혼합을 해야 되겠다. 용적률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공의 책임. 여기서부터 이제 한글 파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자, 좋은 국토와 계층 혼합은 무슨 말이냐? 이번에 이제 그 뭐 시민단체도 요구하고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말고 다 공공주택 100%를 짓자라고 요구하고 뭐 심상정 후보는 이거를 발의하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법을. 근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한 7, 80% 정도면 모르겠는데 100%를 해야 되나? 단독주택지도 있어야 되고 상가주택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공공주택으로 해야 될까요? 단독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는 건 좀 낯설죠. 그리고 그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이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오래 살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사고 싶을 때 그 동네에 100% 공공주택이면 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을에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 그 마을 떠나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20% 정도의 그냥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도 있다면 그걸 토지 수용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토지 수용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100% 공공주택으로 지어라는 논리는 도시가 추구해야 되는, 좋은 도시가 추구해야 되는 공공성을 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공공택지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3기 신도시도 사실은 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2기 신도시가 끝일 줄 알았는데 3기 신도시가 생겨서 쇼크를 먹기도
있기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4기 신도시가 또 나오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마 공공택지가 없어야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대규모 공공택지는. 그러면은 택지 개발 방식을 고민하는 건 요번론을 끄시고 그다음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용적률도 막 4종 주거지역 신설해서 500% 용적률 만들겠다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극렬 반대를 하면서 글도 기고하고 그랬는데요. 늘어나는 용적률도 사실 택지죠. 그러니까 200%짜리 용적률 땅의 택지가 용적률이 500%가 되면은 택지의 면적이 말하자면 2.5배가 늘어난 걸로 하고 거칠게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할 때 공공주택을 넣는 매칭 조건으로 그냥 택지 개발할 때는 민간주택이 20%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공공주택이 20%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국토 전체로 볼 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골고루 계속 섞이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공공주택의 비율이 적다고 새로 짓는 4만 세대짜리 신도시를 모조리 공공주택으로만 채운다는 거는 더 안 좋은, 계층 혼합이 안 되는, 소셜 믹스가 안 되는 국토가 되는 게 나라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택지 개발의 미래는 그래서 공공택지만 신규 신도시 건설 위주로 협소하게 볼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까지 포함해서 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적률과 민주주의 얘기로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늘어나면 토지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간척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서해안에 간척을 했는데, 간척한 땅이 원래 붙어있던 땅이 예를 들어 뭐 무슨 어떤 리조트, 뭐 명운 리조트 소속의 땅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옆에 간척한 땅이 명운 리조트 소유의 땅이 돼야 되나요? 공공과 이 세금으로 이렇게 간척을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거기 땅 주인께 되나요? 이게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택이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 뭐 용량도 더 늘려야 되고 상하수도 기반 시설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공의 돈이 들어갔는데 왜 그 늘어난 땅은 원래 땅 주인이 수직적으로 맨 밑에 있던 땅의 땅 주인이 가져갑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적으로도 안 맞다. 근데 현재 법정 상황까지는 오케이. 국가가 그 정도까지는 처음부터 용인한 것이니까, 거기까지 지금 200인데 250 늘리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교통유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내면서 하는 거지만, 현재 법정 상황 이상으로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새로운 4종 주거지역으로 생겨서 이걸로 종상량을 해준다. 이럴 때 늘어나는 이 100%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공공의 것이다.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든 공공 분양주택을 짓든 다 공공이 결정할 일이고요. 여기서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돈도 또 무조건 공공이 내야죠. 지금 공공이 하는 짓은 이거를 용적률 늘려준 다음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만 기부 체납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수세적으로 얘기합니까? 늘어나는 거는 다 공공 거고요. 거기에다 집을 지을 것도 공공이 건축비 대야죠. 토지비는 안 돼도 되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부 체납 받는 거랑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는 돈이 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용적률과 민주주의 얘기고요. 그렇게 위해서 이제 공공이 돈을 필요하면 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때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용적률과 민주주의에서 이어지는 공공의 책임,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파일로 넘어가겠는데요. 혹시 하우징 H 보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소책자로 나온 거. PDF로 다 파일 보내드렸고요. 보내드린 거기에 나온 겁니다. 예, 그거고요. 그걸 제가 이제 제 한글 파일을 좀 보기 좋으라고 PDF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수박형 국토는 집중의 악순환을 부른다고 한 것이고, 용적률과 민주주의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공공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야 되고 더 들여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용적률을 더 이상 늘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쓴 얘기인데,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40년 뒤에 또 재개발을 해야 될 때도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적정 용적률은 한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0%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더 비효율이 심해지고 인동 간격이 좁아지면은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탄소 배출도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30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20%쯤 되는 집들이 300% 가지고는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500%로 늘려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위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을 해서 그러면 한 300% 이내로만 용적률을 늘려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물론 전과는 다르겠죠. 전에는 이제 분담금을 뭐 이렇게 전혀 안 내거나 1억 원만 내도 뭐 5억 원짜리 집을 받거나 했다면은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한 2억 원을 더 내야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적률 100%, 200%이던 집들이 70년대까지 지어졌던 집들이 한 2010년대까지 와서 이제 용적률 2, 300%로 재개발할 때는 운이 좋은 세대였어요. 그냥 그분들이 운이 좋은 세대였고 불행히도 역사적으로 그 어떤 세대도 이제 그걸 반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용적률 250%짜리 집을 500%로 만들려면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더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2000세대가 이제 두 배가 될 때는 4000세대가 되면은 2000세대만 더 오면 됐지만 이제 4000세대가 두 배 되려면은 8000세대가 되려면 4000세대가 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참 서울로 도시화가 될 때 하루에 900명씩 몰릴 때 2000세대 채우긴 쉽지만 지금은 아무리 가구 분화가 심화된다 그래도 지금 인구는 줄는 시대에 옛날에 2000세대도 아니고 지금은 4000세대를 무슨 수로 채웁니까? 그리고 그 변화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대기회 같은 데는 이제 그 제로에너지 빌딩을 건축하면 이제 이자율 0%로 돈을 빌려주는 걸 국가가 한다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보조금도 좀 주고 물론 왜 20% 보조금은 무슨 돈이 어디 있어서 주냐 이거는 이제 좀 변론으로 하고요. 어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옛날에는 1억 원만 내도 됐으면 지금은 한 2억 원 좀 내고 합시다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좀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택지 개발의 미래 차원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이제 토지와 금융제도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협동조합들이 출연하면서 이 물량은 5,000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네들이 새로운 토지와 금융 확보 방식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이게 사실 공기업들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진작에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자리 잡으면 이게 명리 업체들도 이 금융을 쓸 수 있게 되면 주택 가격 문제나 택지 개발 방식도 훨씬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옛날에는 선문양 제도를 통한 전세금을 통해서 그럭저럭 굴러갔다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용적률 증가 기대한 투입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고 뭐 PF 보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게 다 기존의 공급자 금융 시스템은 건설 직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끼고 사거나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사서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했고 그래 아마 일단 누군가는 건설사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건설사도 직원 월급을 줘야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세 차익이 필요성은 소비자 금융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전세 끼고 산다든가 하는 게 다 나중에 시세가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뭐 이 얘기 설명하면 길지만 이제 뭐 나중에 좀 질의응답하면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그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수익이나 매각 차익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단계의 장기 임대 수익으로 이거를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도 공급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허그라든가 뭐 은행들도 20년짜리 장기저리 금융으로 빌려줘요. 그래서 그 부담을 공급자가 지는 거죠. 상환의 부담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판매보증부 주택이라든가 지분적립형 주택도 공급자가 한 번에 다 분양대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 금융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전세도 없겠죠. 다주택자가 빌려주는 게 전세니까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세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LTV를 완화해 준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30년 벌어도 못 갚는 집값을 지금 30년 벌어도 못 사니까 LTV 완화해주면 일단 빚내서 사서 한 4, 50년 걸려서 갚겠지 하시는 분들 잘 없고 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갚아야지 하시지만 아무튼 벌어서 갚는다고 치면은 내가 30, 40년 동안 어찌됐든 계속 갚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나는 할부를 내고 있어요. 그걸 은행한테 내는 거죠. 은행은 그 리스크를 지니까 뭐 대출 심사도 하고 이자율도 높게 받고 하는데 공급자는 한 방에 털고 나가는 거죠. 분양 수익으로. 물론 공사 기간에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PF 보증으로 빌리고 뭘로 빌리고 하지만 애초에 그럼 은행이 우리한테 30년에 걸쳐서 갚을 그 LTV 80%를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를 그냥 애초에 건설사한테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는 할부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차는 할부 판매하면 돼. 물론 요새는 또 차를 이용한 금융도 엄청난 다양하게 발명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차값을 한 번에 다 주고 그만큼 은행에 빚지고 그걸 갚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택은 왜 그 리스크를 소비자가 다 져야 되냐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는 이 장기 저리 금융을 공급자한테 주고 리스크도 공급자가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지분 적립형으로 사가면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분 적립형은 이제 등기를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제 위스테이 같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장기 저리 금융에 필요한 거는 도움이 되는 게 연기금이라든가 교원공제 같은 데들의 돈인데요. 그런 데들은 일시 상환보다는 조기 일시 상환보다는 지속적인 배당을 선호하죠.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이 주택 사업하고 아주 잘 맞는 거죠. 주택 사업은 한 방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현금 흐름이 느린 거고 그걸 소비자가 할부 지분 적립으로 하던 아니면은 뭐 은행이 한번 가운데서 껴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던 그런 건데 이런 여기는 지금 목돈이 많은데 앞으로 꾸준히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보적인 관계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발전소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하고 연계하자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발전소라든가 태양광이 됐던 원자력 발전소가 됐던 이런 거는 짓는 거는 처음에 엄청 돈이 들어가는데 그 요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들어온 요금으로 이걸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보적인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연기금은 예를 들어 최소 3% 혹은 4% 수익은 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임대주택 같은 거라든가 하는 경우는 그만큼 충분한 수익이 안 나겠죠. 1, 2%밖에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국가가 거기서 이제 1% 차익을 메꿔주는 거죠. 그 수익률 차이를. 그러면 국가 재정으로 2%를 보전해 준다면 50배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1%를 보전해 준다면 100배의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빨리 짓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계속 빌려주고 보증하는 게 분양해서 빨리 갚는 거 위주의 이 패러다임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이게 민간이면은 이게 올해 실적 이런 거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공공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다 여태까지 LH도 이런 고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교차 보조로 그냥 땅 팔아서 생긴 돈을 임대주택 지면 되니까 혹은 임대주택을 10년 후 5년 후 분양 전환하면 되니까 생각해가지고 이런 대안적인 금융을 요구를 안 했고 그냥 적자 나오고 버티고 이랬는데 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이제 이거를 앞장서서 개척해 낸 겁니다. 이런 게 자리를 잡으면 네. 혹시라도 그 정말로 7기의 새로운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뭐 10월 유신에 250만 억에 뭐 5.18 이후에 500만 억에 최근에 또 보궐선거를 앞둔 공급계획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지만 이런 게 다 이제 정치적 위기와의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그래도 조금 덜했지만 다들 그냥 숫자 250, 500 던져놓고 그냥 막 지어 이러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계산했더니 82만 원가 뭐 전국적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서울에 한 32만 원 이렇게 지을 수 있어서 3080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입니다. 저는
목표 인구에 맞춰서 숫자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 어찌됐든 이제 1934 체제 이후에 46년이 지났을 때 1980 체제가 성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42년이 지났고요. 이제 사람들의 인구는 변해서 옛날처럼 1인 4인 가구 뭐 핵가족화의 베이비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인 가구와 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이 택지 개발의 택지 체제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려면 지금 변화하는 인구, 변화하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지역사회 돌봄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소량 다품종 방식의 택지 개발 제도를 어떤 금융 제도로 이걸 뒷받침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로 실기를 좀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씨앗을 뿌렸는데 잘 갖고 와야 될 텐데 불안불안합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보충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포도송이 국토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건 한글 파일에 없는 거라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급하게 이제 갖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지구가 가운데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 외곽에 주거지가 있겠죠. 그냥 도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지구에서 사람들이 마주치기 쉬워야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까만색 화살표가 너무 길면은 또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통근에 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은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집값도 비싸질 거고 요 가운데 쪽은 그런데 지금 서울은 이렇게 연담한 데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동탄 지날 때까지 계속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죠. 분당, 일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울은 발달을 한 거죠. 물론 중간에 그린벨트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한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에 보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규모만 적당히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쾌속교통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인데요. 광역 연결을 하는 게 이제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역에서 저 오송역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일상 통근을 하는 게 이제 까만색인데 평소에는 15분에서 30분 내로 계속 하면서 내가 뭐 회사에 출근했는데 다른 회사랑 미팅이 있다. 그러면은 대전역에 가서 미팅하고 바로 돌아오는 거죠. 대전역이 그래서 인기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살 때 정말 이랬거든요. 그냥 나는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가서 맨날 일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로테르담에 갈 일이 있으면 뭐 기차 타면 또 15분이면 가고. 근데 지금 서울은 통근도 뭐 60분에서 90분 걸리고 내가 이제 강남에 회사에 회의가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사무실이 마포다. 그러면은 회의하러 가는데 또 그냥 특급 그게 없죠. 그냥 일반 지하철 타고 가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막 거의 90분 걸리죠. 강남에 물론 이제 신촌에 있는 회사가 사대문 안으로 갈 때는 좀 나은데 이 업무상 이동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업무의 중심지를 쾌속하게 연결하는 것이고 업무하고 그 주변 주거지에 물론 사람들 강제로 여기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한 15분 거리로 할 수 있게 15분 도시를 하는 게 이게 15분 도시인데 옛날에 부산시장 선거에 15분 도시 얘기는 막 김해하고 울산은 15분 만에 가게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했던데 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파란 바나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도 얼마든지 엄청난 경제 발전과 경제 혁신 유지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진짜 그 로테르담에서 파리까지 2시간이에요. 근데 평소에 로테르담 주변에 산다는 사람들은 로테르담 업무지구까지는 정말로 그냥 자전거 타고 전철 타고 30분 갔다가 파리에 갈 일이 있으면은 슉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GTX는 모조리 파리로만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이제 GTX는 다 서울 중심으로만 가는데
업무 중심 지구를 이렇게 가면서 포도송이로 가야 할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진주역, 전주역 앞에 뭐 택지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공사비도 충당하고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도심에 있던 역으로 들어가려면 토지 보상이나 공사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돈을 아껴서 택지 개발하느라고 돈을 썼으니 이제 비효율적인 수박형 국토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좀 제발 포도소유형 국토로 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응답이 몇 시까지인 거죠 지금? 제가 30분까지 진행. 네, 그렇죠. 추가 충분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잠깐 아까도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 뭐 먼저 구두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주시고요. 그 1번, 2번은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이 돈을 들이더라도 개발 결과가 뭐가 공공성이 있냐. 그 공공성의 기준은 뭐 친환경 교통이라든가 소셜 믹스 이런 거고요. 개발 이익 환수는 그냥 공공이 심판만 할 때도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과도한 이익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제초 환제 아무튼 뭐 많죠. 그래서 하고 일부는 민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판매할 수도 있고 백화점 부지 같은 거 판매할 수도 있고 하지만 판매 안 하고 토지 임대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업시설이나 민간 것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시유지가 80%인데 사회주택으로 쓰는 데는 그 명목상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 모든 토지는 나중에 다 40년인가 이렇게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 회복하고 반환해야 되지만 사회주택의 경우는 계속 계약갱신을 연장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뭐 일반 기업이 쓰는데도 어느 정도 웬만하면 계약갱신을 해주는데 그래도 언제 그 계약이 끝나면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일부는 판매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주택 분양하고 마찬가지로 재무적인 어떤 플러스가 되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우선해서 주판을 계산한 다음에 30%는 팔아야 수익성이 남겠네 라고 해서 30%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는 30% 정도는 민간 택지로 하는 게 아름다운 도시겠네 혹은 그게 25% 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걸 먼저 소셜 믹스를 먼저 계산하고 재무적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남으면 환수하고 모자라면 공공이 돈을 넣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이 돈을 넣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넣고 연기금 수익률을 이제 세금에서 보전해 줄 수도 있겠죠. 공공이 무조건 세금으로 다 넣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민간의 개발이익 제한 이거 적정 수익률 제한 이거는 이거는 오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특혜는 없어야죠 당연히. 특혜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현실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의도 IFC 건물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의도 IFC 건물은 99년 임대 공시 가격의 1%의 토지 임대료를 받는데 사회주택은 매입 가격, 실제 가격,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의 2%를 30년 빌려주면서 받습니다. 이런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더 특혜 뭐 이런 게 없어야겠죠. 지역소멸 관련한 대답도 아까 이제 저 포도소인 국토 관련해서 하고 다음 기회에 전체적인 국태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그치. 공공이 직접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 공익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에서 할 때 하는 얘기고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이나 민간 합동개발은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 공익 실현이 먼저고 돈이 남으면 환수하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 아주 구체적인 실제 케이스에 대한 얘기이신데 태릉지구 얘기는
그래 뭐 국방부 소유니까 당연히 공공 택지고 민간에 매각을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안 되고, 다만 도시 계획을 해봤더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막말입니다. 막말로 예를 들어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오는 게 좋겠다라던가 뭐 아니면 소규모로 뭐가 있을까요? 좋은 예가 뭐 무슨 뭐 번지 점프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번지 점프장은 뭐 매각할 수도 있고 뭐 토지 임대부를 할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과 주택건설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연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이나 고용공제들도 이런 초장기 투자에 이 전례가 없고 익숙하지가 않답니다. 제가 몇 번 만나서 접촉해 봤는데 이 길어도 한 7, 8년 전에는 좀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부장님이 이제 승진해야 되면은 부장님 실적이 돼야 되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뭐 그런 내부의 어떤 관료주의, 민간이어도 어떤 관료주의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국은 다 30년짜리 장기적이 이런 게 많죠. 이제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은 다 그런 식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예, 이게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고요. 수익이 우선이 아닌 좋은 도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결과로 잘 조성된 사례, 저도 너무 좀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그래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민간 택지를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제 20%인가가 공호임대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까지 합쳐서 55%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민간에 매각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다가 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없겠냐라고 이제 국토부에 제안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이제 뭐 저렴한 임대료도 있겠지만 뭐 돌봄이랑 연계해가지고 거기 그 단지에는 돌봄 서비스도 이제 같이 작동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외국에 저 뭐 좀 뭐 도시재생 사례라고 엄청 소개 많이 되는 데들은 많이 뭐 봤는데, 이제 그게 좀 한국에 바로 얘기하기는 좀 너무 상황이 다르니까요. 거기는 인구 밀도도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압박이 덜하고, 그래서 이제 훨씬 수월하게 하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뭐 한편으로는 얄밉고 뭐 그렇긴 합니다.